문제 11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생벌연대가 고려시대네요. 1055년에서 1101년. 고려 중기고 문종의 넷째 아들 왕자 출신이네요. 그 다음 뭐 이 사람은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죠. 네. 이 사람은 이제 그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통합을 했고 내세웠던 것은 교관 겸 수가 됩니다. 여기 나오죠. 교관 겸 수. 예. 자, 교종은 일단 먼저 화엄정을 바탕으로 이제 교종을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흥왕사를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국청사를 세워서 이제 선종을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자, 뭐 그럼 뭐 쉽게 뭐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예, 교관 겸수, 교종, 관은 선종. 이걸 겸하 수행하라는 것인데 앞에 나온 게 좀 더 주도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참여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두고 전남 강진에서 백년결사를 제창한 사람은 진울과 비슷한 시대에 활약했던 요새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신정권기죠.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성약 수용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한 바로 그 진울에 이어서 2대 수선사 교주가를 이어받은 바로 해심이 되겠습니다. 예. 진울하고 이어진다는 거. 예. 수선사 교사. 자,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제조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최후 정권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1236년에서 1251년 16년에 걸쳐서 여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활약한 사람은 이제 개태사 주진 수기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호천축국전을 저술한 사람은 이제 8세기경 통일신라기 때 활약했던 해초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왕께서 아래기를 서경의 궁궐을 거쳐 뭘 세우시면 금나라가 패배가 져서 한 것이며 30개 나라가 다 신하가 될 것이다. 또 칭제 건원할 것을 아뢰었다. 바로 묘청 등 서경파들의 바로 서경 천도 운동이 되겠죠. 자, 이게 맘대로 안 되자 결국 묘청이 난을 일으키죠. 그 난을 일으킨 시점이 1135년입니다. 자, 정답은 그렇다면 쉽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서경으로 천도하게 된 이유는 이자겸의 난이 있었죠. 이때 이제 궁궐 등이 불타는 등 개경이 민심이 흉흉했죠. 그래서 묘청, 정지상, 백수한 등 이 서경파 세력들이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을 하고 칭제 권한과 금국정벌 이런 것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경파의 반대에 부딪히자 결국 실패하게 되자 이제 묘청 세력 등이 서경파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고려의 토지제도는 당해제도를 본받았다. 개간된 토지를 모아서 기름지고 웬만한 것을 구분하여 문무 백관으로부터 부병 한인에 이르기까지 등급에 따라 나눠졌으며 또 등급에 따라 땔감 얻은 땅을 지급하였다. 여기 땔감 얻을 땅이라는 건 시지가 되는 거고 일반 논밭은 전지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시과라고 하죠. 과전은 직역에 대한 대가로 관리에게 주는 토지, 수조권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전지와 시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도록 하죠.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것은 이제 그 신라, 통일신라기 때 그 성덕왕 때인 722년에 정전이라는 것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학설에 의하면, 주된 학설에 의하면 없던 토지를 주는 것은 아니고, 농민들이 이제 민전이 있었을 거예요. 사유진.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추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력이 징발고리까지 준 것은 바로 고대 국가에서는 바로 노급이 되겠습니다. 수신전, 휴량전의 명목으로 각각 미망이도 죽으면 어린 유가족에게 세습 셀 수 있는 토지
이게 과전법 하에서 원래는 세습이 되지가 않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명목으로 어린 유가족이라든지 수신자 미망인 이런 사람들에게 세습을 될 수 있게 해서 세습이 많이 됐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세조 때 직전법으로 고치면서 과전법은 직상간 전현직 다 줬는데 현직만 주고 수신령과 휴량전 다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지역에 한정하여 토지를 개급하였다. 이것도 역시 과전법에 대한 것이죠. 예. 근데 고려시대는 이제 경기지역에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의 토지가 피해를 또 볼 수도 있어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전시까지 돼서 이제 과전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밑줄근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옳은 것. 해주시시계 가문의 최충, 문헌공두로 유명하죠. 그의 가문은 10에 걸쳐 여러 명의 재상을 배출했다. 파평용씨 가문 윤가는 사망공신을 받은 윤신달의 후손이고 관직이 문현이었으며 고위관직을 영입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고려시대 때 전기의 지배적인 귀족인 문벌 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벌 귀족들은 최소한 5품 이상은 이제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음서제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그 다음에 공음전이라고 해서 세습이 될 수 있는 토지. 예. 자,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문벌 귀족이라면 벌열 가문. 아주 대대로 유력한 가문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가문들은 이제 혼인도 그들 리그만에서 이제 하겠죠. 그래서 유력 가문끼리 서로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첩적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이 되겠고요. 원의 지원을 배경으로 권력을 유지한 것은, 자, 이것은 이제 고려 전기 때에 이제 지배 세력이 되고, 무신 정권 이후 원의 간섭기 때에 이제 원의 배경을 권력 유지를 삼은 것은 권문세족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권문세족에서 문벌귀족이랑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다만 기존의 문벌귀족에서 좀 더 스펙트럼이 좀 더 넓어졌다. 새로운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원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갑자기 또 출세한 그러한 세력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성리학을 수용하여 사상적 기본으로 삼은 것은 이들과 대립이 되는 더 새롭게 나타난 세력, 바로 신진 4대부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좀 고위간직 자제들이라면 신직 세대는 주로 향리 출신들. 그래서 이들은 주로 과거를 통해서 중간관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밑줄근 그와 관련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왜구가 함주 등지에 침입하였다. 찬성과 신덕부 등에 크게 피하자 그가 나서 물리쳤다고 자청하였다. 몸소 사조들의 손뒤에 서서 공격하니 향하고 쏘러졌다. 적의 무리가 무너져 한 사람도 도망간 적 없었다. 우왕이 그에게 정원 십자공진이라는 친구를 내렸다. 활을 얕쏜다. 왜구를 많이 물리쳤다. 자,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이게 1점짜리 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성계가 되는데, 이걸 모르더라도 고려 말에 외구의 침입이 많았죠. 또 홍건적인 침입도 있기도 했었고,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는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나타난 세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뭐 이성계라는 것을 뭐 알 수는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신흥 무인 세력은 주로 이제 외구와 홍건적인데, 홍건적은 뭐 이렇게 좀 단발적이죠. 두 차례 쳐들었죠. 1359년과 1361년 서경이 그다음에 개경이 함락되게 되는데, 근데 왜구는 뭐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주로 왜구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서 삼별초의 항쟁 과정을 조사한다. 개경환도 이후 몽골과의 항쟁 이후 강화를 하면서 개경환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를 거부를 하고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항쟁을 한 세력들을 바로 삼별초, 원래는 최씨 정권의 사병이었었죠. 동북구성의 축조 배경은 바로 여진족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족을 무찌르고 한경도 함흥평양 일대에 동목 구성을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진족이 계속해서 이 지역을 눌러앉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진짜 돌려줬어요. 예. 근데 얼마 안 가서 여진족은 강성해지고 네, 결국 우리 고려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문벌 귀족 세력들은 이제 굴욕적으로 이제 머리를 숙이고 예, 이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동행성 이문서의 폐지 이후 이거는 이제 공민왕의 반환 자주 정책의 일환이죠. 원의 간섭기구의 대표적인 것이죠. 정동행성 이문서.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 결과 실패했죠. 충렬왕 때 이제 두 차례 이제 원정을 갔었는데 예. 뭐 태풍이 불고 뭐 그래서 실패했었죠. 예. 이때 이제 그 나온 게 바로 이 정동행성이에요. 예. 근데 실패는 했지만 정동행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그 이문서랑을 통해서 고려에 압력을 많이 가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왕의 재기간에 있었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드디어 우리 풍토에 받는 농사를 처음으로 완성하였다. 이것은 바로 농사직설이죠. 정초 변화문들을 시켜서 촐로들의 현지 농사법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왕은 세종이 되겠고 세종대 경제 상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종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법이라는 것이 마련이 돼서 전세제도와 관련된 것이죠. 과전법 하에서와는 조금 다른 공법 체제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과전법 체제 하에서는 일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봤어요. 근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10분의 1 수준이니까 최대 많이 낼 수 있는 게 30두였어요. 근데 세종은 공법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냐면 1결el당 최대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을 20두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4에서 20두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선이 더 줄어들었고 또 낼 수 있는 것도 자 공법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육등법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풍흉에 또 달려있죠. 연분 구등법이 있는데 여기에 연동이 돼서 뭐 그 해가 풍년이면은 좀 올라가겠고 흉년이면 최저상적으로 달리겠죠. 자, 그래서 전세액이 풍년에 따라 구등급으로 차등 부과된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1인당 경지 면적이 늘어나는 광작이 나타난다든지 담배, 인삼 등 상품 작물 이런 것이 이제 담배 같은 게 조선 후기 들어왔죠. 재배된다든지 지방의 전기시장, 장기시장이 하나이면 유통망으로 경계됐다든지 강경, 원산 등 그 여기가 이제 그 항구라든지 포구가 되죠. 이런 데가 이제 그 상업적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대구도 있죠. 양령시로 유명한 이런 상업 발전이 있었던 데는 다 전부 다 조선 후기의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7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뭐는 나란일 가운데 중요한 나란일 하나입니다. 영남 호남의 세선이 세골 걷는 배죠. 서해 안흥량이면 물이 얕아서 돌에 부딪혀 부딪히니 이곳은 호소바다에서 배가 지나가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포구에 나루터에 창고를 설치해 다른 배로 옮겨주신다면 파선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조운 제도죠. 세곡,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수로를 통해서 운반하는 시스템인데 뭐 바닷길도 있지만 이제 강길로도 이용을 하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조운 제도는 고려, 조선 다 공이 있었습니다. 자, 시내 통공으로 폐지되었다. 정조 15년인 1791년 시내 통공 정치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 난전권, 난전, 사상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한 것이죠. 조선시대부터 제도였다. 아니죠. 고려시대도 있었댔죠. 중개업, 숙박업을 포함하였다. 중개업, 숙박업, 뭐 금융업 등등등등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은 조선 후기 때 포구 쪽에서 활약하던
객주 또는 여각이라고 하는 숙박업까지도 같이 하죠.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경시서가 주관하여 운영하였다. 경시서가 주관하는 것은 시전 상인들의 상행인 것이죠. 이것도 고려와 조선 아주 초기까지는 있었는데 나중에 경시서가 세조 때 이후로 평시서로 계칭이 되어서 시전 상인들의 그 상행위를 단속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의 과거 지도인데, 자, 생진과 문과 각각 이거는 문신선발을 위한 것이고 묵과 잡과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조선시대 과거제도 광무개혁으로 폐지되었다. 이게 틀렸네요. 과거제도가 폐지된 것은 1차 갑오개혁 때죠. 예, 신분제학계 폐지가 되었었죠. 1894년. 광무개혁은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1897년 이후가 돼야 되겠죠. 예. 해당이 안 되고요. 정답은 1번이고요. 문과 급제자는 홍패를 받았다. 예, 맞습니다. 문과 급제자는 그러니까 최종 대과 합격자는 홍패를 받았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잡과는 원래는 이제 그 과거심을 이제 예조에서 주관을 하는데 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관청에서 시험을 실시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정기시험과 부정기적인 시험이 있어요. 정기시험은 10년치를 해가지고 3년마다 치르는 건데, 부정기시험은 뭐, 왕실의 뭐 경성한 증강시라든지, 또 뭐, 알성시라는 게 있는데,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배양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과거를 보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뭐 성균관 유생만 대상이니까 굉장히 특혜가 되는 과거 시험이죠. 속과 합격자에게 성균관 입학 자격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속과 생진과 합격자는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19번.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효은과 심의겸이 나왔다. 전랑자리 나오고, 그럼 뭐 이거 선조 때에 있었던 동서 분당이 되겠죠. 사림 세력이 분열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그 이조 전랑의 후임자 자청권 때문에 그런 것인데, 처음에 김효은이 전랑의 물망에 올랐는데 심의겸이 이제 반대해서, 근데 또 나중에 심의겸의 동생 심춘겸이 또 전랑으로 통계되었는데 김효은이 이 집안은 또 왕실 외척이 되죠. 그래서 반대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림 세력이. 자, 적절한 것인데,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보세요. 조광조의 건의로 현량가가 실시가 되었다. 현량가라는 것은, 어질현, 양심의 양, 뭐 이거죠. 성품, 인품을 보는 것이죠. 일종의 그런 걸 보고 추천하는, 추천자가 되는 것이죠. 외척 간의 대립으로 사화가 발생했다. 이거는 이제, 을사사화가 됩니다. 외척 문제가 관련되는 거. 그래서, 전임 임금 인종의 외척인 유님 등의 대윤과 현직 임금인 명종의 그러한 외척인 소윤, 윤원영으로 대표되죠. 이들과의 싸움에 사림이 중간에 연루돼서 많이 희생당했죠. 왕권 강화로 인해 탕평책이 실시되었다. 이건 영조 때죠. 왕권 강화로 해서 정치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탕평책을 통해서 타협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이제 인재를 등용하려는 것이죠.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통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게 세도 정치기인데 순조에서 철종 때까지 이때는 최고 권력 기구가 비변사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밑줄근 대책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본 것은 양역을 여기서 양역은 이제 군역을 말하는데 절반으로 줄이라 명하였다. 호포나 결편을 문제지고 이제 한 필로 줄이는 것을 문제 들어갈 것이니 경들은 한 필로 줄이는 대책을 강구하라. 대책. 이제 균역법이 영조 때 실시되었죠. 영조 26년인 1750년에 시행이 되었는데 양역을 절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장정 1인당 2필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였는데 그러면 국가가 재정도 좀 딸리겠죠. 그래서 나온 보충 대책이
결작이라고 해서 제주에게 무조건 1결당 2도 시켰고, 선무군간포라고 해서 부유층들에게 또 선무군간 명목으로 이제 군포를 받죠. 예. 그 다음에 선세를 이제 또 직접 걷어가고요 등등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죠. 원납전 말 그대로 원에서 내야 되는 돈인데 실제로는 강제기금에 가까운 거 바로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과 관련돼 있죠. 나중에 한술 더 떠서 그냥 돈을 더 찍어내죠. 100배의 명목 가치만 높여서 당백전도 나오고요. 소산물 대신 쌀을 납부하게 했다. 이거는 이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공납제도의 개혁이 되는데, 예. 특산물 대신 쌀을 납부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쌀이 힘들면, 뭐 포라든지, 위안포 같은 거, 또는 돈으로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